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평생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게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대답이야?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다 엄마를 위한 일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날 위해?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병원에 쳐넣고 재산까지 빼앗으려던 게 날 위한 일이었단 말이야? 어머니,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셔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어머니 재산은 우리 가족을 위해 쓰이는 게 맞아요. 우리 가족? 내가 언제 네 가족이었니? 날 짓밟고 내 재산을 탐내는 네가 감히 가족이란 말을 입에 담아? 엄마, 안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엄마도 이제 우리에게 의지하셔야죠.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해요. 내가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네가 결국 네 안 사람 말만 듣고 날 이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냐? 어머니가 그렇게 고집 부릴수록 본인만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냥 체념하시고 저희 방식대로 따라오시는 게 현명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72세 김순옥입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저와 가족에게는 삶의 중심이었고 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로 인해 큰 갈등을 겪으며 마음의 상처가 깊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지친 몸과 마음에 더해 사랑했던 가족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과정과 탈출 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는 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제가 겪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식당을 시작했던 건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지만 그곳은 저와 아들의 희망이 가득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새벽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 음식을 만들었고 처음엔 손님이 적었지만 정성을 알아주는 단골들이 생기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소박하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아들과 단둘이 살아야 했지만 그 아이 덕분에 힘든 날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시절 학예회에서 상을 받고 엄마 덕분에 이만큼 했어요. 라며 내미는 작은 트로피를 받던 날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가 점차 자라 듬직한 청년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한 뒤 안정적인 직장까지 잡으며 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소개한 여성이 며느리였습니다. 환한 미소가 참 예쁘고 말씨가 싹싹했던 며느리는 처음엔 저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며 시부모 공경이 뭔지를 보여주겠다는 말도 하곤 했죠. 손녀가 태어난 뒤에는 더욱 자주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녀와 손을 잡고 공원에서 함께 뛰어놀던 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아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웃을 때마다 제 삶이 풍성해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결혼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는 이전과 달리 저와 대화할 때 차갑거나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명절 음식 준비도 더 이상 돕지 않았고 제게는 바쁘다는 핑계만 대며 예전처럼 자주 오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며느리가 나를 피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손녀의 생일날이었어요. 매년 함께 케이크를 자르던 날이었지만 그날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생일은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 보내려 해요. 그 말 속의 가족에 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저에게 요즘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받아들였지만 그 말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혹시 실수한 게 있나 고민했어요. 그러나 딱히 기억에 남는 일이 없었기에 그저 내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애써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와 제 손목을 붙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정말 좋은 요양병원을 알아봤어요. 거기 가면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단호한 표정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나는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남편과도 이미 상의한 거예요. 라며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속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들마저도 예전처럼 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고 오히려 바쁘다며 얼굴을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 간의 거리감이 점점 커져만 가는 상황 속에서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그저 제가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이 모든 변화가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분위기가 어딘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며느리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탁에 앉아 밥을 뜨며 오늘 뭔가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제게 다가오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정신과 진료 예약 잡아놨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당황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병원이라니? 내가 왜 정신과를 가야 하니?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잖아요. 지난번에 가스불 끄는 것도 잊으셨고 손녀 숙제도 제대로 못 챙겨주셨잖아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스불 사건은 며느리가 음식을 하다 깜빡한 걸 제가 대신 처리했던 일인데 그게 제 실수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손녀 숙제 역시 며느리가 어머니, 아이는 혼자 하게 둬야 해요. 라고 말하며 방해했던 기억이 선명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말을 꺼내려 했지만 아들이 중간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요즘 어머니께서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그냥 한번 검사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말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한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이해하기는커녕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몸도 마음도 멀쩡해.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겨우 말을 꺼냈지만 이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은 괜찮다고 하셔도 저희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저희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님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날 오후 결국 저는 며느리와 아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몇 가지 간단한 질문과 검사만 진행했는데 의사는 뚜렷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력도 정상 범위고 정신 상태도 안정적이십니다. 다만 어르신이 약간 예민해지신 것 같긴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한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괜히 화도 잘 내시고 조금만 말해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보면 병원에서 제대로 못 잡아낸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아들이 들어주지 않았으면 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라도 더 진지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네. 며칠 뒤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보여. 계속 집에 계시면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머님도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나을 거야.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저를 찾아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어머니 건강이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편히 지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 내가 왜 거길 가야 하니? 내가 뭘 잘못했니?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지만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잘 모셨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런 상태면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듯했고 아무리 저항하려 해도 이미 아들과 며느리의 의견은 하나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 서서 멍하니 서 있는 제 자신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삶은 언제 이렇게까지 무너진 걸까? 평생을 헌신했던 가족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며 밤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지낸 첫 주,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철저히 갉아먹고 있었고 아들은 제게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인가? 이대로 잊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밤낮으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며느리와 병원 직원의 대화를 엿듣게 된 날이었습니다. 재산 문제는 아직 미완인데요. 어머니께서 직접 동의하시지 않으면 법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며느리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기록을 남기면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복도로 도망쳤습니다. 복도의 창문 너머로 병원 담장이 보였고 그 너머에는 한없이 자유로워 보이는 하늘이 있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로 나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잃고 버려질 것 같아.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생각보다 감시가 철저했습니다. 직원들은 언제나 병동을 순찰했고 주요 출입문에는 항상 경비가 있었습니다. 탈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저는 며칠 동안 병원의 구석구석을 탐색하며 구조를 익혔습니다. 마침내 새벽 2시 교대 시간대에 병원 후문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비어있는 짧은 순간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이야. 이때가 가장 안전해. 탈출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날, 저는 병원에서 제공받은 검은색 담요를 이용해 병실 문 아래 틈을 막았습니다. 작은 손전등을 켜고 미리 구해둔 USB와 녹음 장치를 깊숙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병원 복도를 빠져나오려는 순간 간호사가 복도 끝에서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 옆에 몸을 숨기고 간호사가 지나가길 기다렸지만 그 사람이 바로 제 병실 앞에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간호사가 문을 열려고 할 때 저는 재빨리 병실 창문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창문은 작고 닫혀 있었지만 손으로 열어보니 다행히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병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병원의 뒷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땅에 무릎이 부딪혔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저를 더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마당에는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장을 넘으려던 순간 야간 경비원이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며 경비원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발밑에 자갈이 굴러가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도 크게 내쉬지 못하며 담벼락 뒤에서 경비원의 발소리가 멀어지길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그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고 저는 그 틈을 타 담장을 넘어야 했습니다. 담장을 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벽돌 틈에 발을 걸어야 했고 손이 미끄러질 듯 아팠습니다. 마침내 벽을 넘어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제 손바닥과 무릎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는 적어도 30분을 걸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이미 빼앗긴 상태였기에 저는 깊은 어둠 속에서 도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 하나에도 놀라며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저는 마침내 한 작은 마을의 가로등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그제야 제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며느리의 거짓말과 아들의 외면, 그리고 이 모든 불의를 밝힐 거야. 반드시 내가 다시 내 삶을 찾아야 해. 저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꽉 쥐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며칠간의 증거 수집 끝에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며느리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고립시키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번엔 제가 며느리를 궁지로 몰아넣을 차례였습니다. 변호사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준비한 뒤 며느리와 아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당당한 표정으로 나타났고 아들은 며느리의 뒤에서 어쩐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증거를 모두 모았다. 이제 숨길 것도 없겠구나. 며느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다고 제가 무너질 것 같으세요? 아드님도 제 편이에요. 이런다고 소용없어요. 그 순간 저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병원 직원과 며느리가 나눈 대화, 그리고 그녀가 카페에서 남자와 만나 계획을 논의하던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계획대로 어머니, 재산은 곧 넘어올 겁니다. 서명만 끝내면 되죠. 그 고집 센 노인을 여기까지 끌고 오다니. 대단하네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는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어머님, 어차피 이런 집안일에 끼어들 권한도 없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그 말을 들은 변호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증거들로만 봐도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횡령 미수, 명예훼손, 그리고 정신적 학대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그 순간 아들도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몰랐니? 네 아내가 나를 철저히 속이고 있었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한 거니? 아들은 녹음 내용을 듣고 난 후에야 사실을 깨달았는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며느리는 점점 코너에 몰리자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제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이 정도는 받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차갑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희생? 네가 한 건 희생이 아니라 속임수야. 이제 네가 책임질 때가 됐구나. 그 자리에서 경찰이 며느리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버둥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경찰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연행된 후 저는 아들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가 만약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면 이런 일을 막았어야 했어. 이제부터 너가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 삶을 바로잡는 거야.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바로 잡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사기와 횡령 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녀와 공무했던 병원 직원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제 재산을 다시 찾아왔고 아들과 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녀가 제 손을 잡으며 밝게 웃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길 잘했어.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내지 않았다면 이 행복은 없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지금 저는 여전히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과 손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새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흔적은 아팠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아들은 제게 매일 아침 진심으로 엄마,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는 말을 건넵니다. 손녀는 저를 꼭 안아주며 할머니, 이제 아프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며느리와의 싸움은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스스로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저는 자신을 지키는 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몰락시키려 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깨달음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복수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상처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저처럼 용기를 내어 문제와 마주해 보세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제게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손녀와 아들이 웃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키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